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내년 원유 연간 전망 주제는 바이든 시대, 그리고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내년 주목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전망 그 발표 종료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특히 그 상반기 유가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쟁 발발 직전까지 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지만 이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실물 수요 급감과 그리고 러시아와 사우디의 치킨 게임 등이 돌입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 원유 ETF 만기일 롤오버까지 겹치면서 WTI는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펙 플러스의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산과 그리고 중국의 사상 최대 원유 수입 지속이 급격한 가격 반등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백신 개발 기대와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에서 기준 수준의 감산을 최소 3개월 연장하는 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유가를 지지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이양 선언과 그리고 바이든 정권의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옐런 전 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럼 내년 주목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명령함에 따라서 사실상 바이든 당선은 이제 확실시 되었는데요. 바이든이 내세운 그 에너지 관련 공약들은 각자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모두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큰 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줄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석유 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그리고 수압화재 금지법을 들어서 공급 제한이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일부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만 그 수요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미국은 무려 70년 만에 원유 수출 증가로 원유 순수출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은 이렇게 힘들게 얻은 석유 순수출국 지위를 단지 친환경 체제 전환만을 이유로 손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수요와 함께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수압화재 금지 이슈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진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전체 영토의 45%를 차지하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 대부분은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주요 셰일 분지 대부분은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위치한 원유 그리고 가스 유정 98만 개 중 90%는 정부 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또한 재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바이든 정권의 친환경 체제 전환 노선 합류로 유럽, 중국과 더불어 친환경 차량 체제 전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전체 원유 수의 50%를 차지하는 가솔린 수요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급 감소는 오펙이나 러시아 등 대체 공급처가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체제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는 대체 수요처가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IEA와 IMF가 공동으로 발표한 장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왼쪽 차트를 보시면 향후 20년 뒤에 현재 정책과 비교해서 친환경 체제가 전환했을 때 전체 원유 수요 중 약 4천만 배럴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자동차 소비국인 중국과 그리고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약 70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석유 기업들도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부분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석유에 의존하던 기존과는 달리 재생에너지 개발과 그리고 원유, 가스 생산 감축 등을 통해서 향후 다가올 새로운 재생에너지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그 최대 원유 생산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사도 금년 IPO라든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미국의 생산 규모에도 시장이 좀 주목할 전망인데요. 미국 내 생산을 예상할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리구스 개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기도 하고, 그리고 주간 단위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 셰일 업체들이 심리 파악을 위해서 상당히 좀 용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완공 유정 수입니다. 시추가 끝나면 셰일 업체들은 완공 유정으로 전환을 해서 생산을 시작하던가 아니면 그 생산을 보류하는 미완공 유정 형체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있는 미완공 유정 수는 미국 전역에 약 7,800개 가량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중 반은 최대 셰일 분지인 퍼미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완공 유정 수가 시추만 완료된 유정 수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유정당 평균 생산성인 1000배럴에서 1500배럴을 감안을 했을 때 미국의 레거시 이펙트, 즉 노유정 효과에 따른 그런 압력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감안을 했을 때 월 평균 약 50만 배럴에서 60만 배럴 가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자연 감산분을 상쇄하고도 그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규모는 완공 유정수가 월 기준으로 약 400기 이상이 지속되었을 때 유의미한 생산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발표한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셰일 업체들은 약 40달러에서 55달러의 유가가 도달을 했을 때 유정 완공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45달러 위에서 유정 완공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점은 유가의 상승 압력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아서 현재 전체 원유 수요에서 약 75%가량을 차지를 합니다. 과거 미국이 본격적으로 2000년대 셰일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시기에 그 원유 수입 의존도와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중국 내 정제유 생산량은 매년 5%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 수입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유정 개발, 즉 그 원유 생산을 개발을 하기보다는 정유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힘쓰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미국과 차이가 있다면 당시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당시 미국은 오펙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오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고륙의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인해서 미국산 원유 공급도 최근 들어서는 빠르게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이 그 셰일 계약을 본격화할 당시에는 유가가 100불을 넘었기 때문에 생산 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지만 현재 유가는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싼 값에 수입을 하면 되지 굳이 수조 원을 들여서 기술 개발과 그리고 수년간의 기술 개발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정제 시설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100만 bpd가량을 늘렸고요. 금년에는 약 140만 bpd가량의 캐파의 그 정유 공장 4개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원유 정제 능력 1위국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IEA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사태와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중국 외 국가들의 정유시설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가동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사례가 늘었고, 미국조차도 대다수의 셰일 기업들이 정시시설 투자를 줄이면서 중국이 향후 석유 제품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좀 노리고 있는 전략으로 좀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또 다른 주요 변수는 그 코로나 확산 여부와 그리고 백신 개발 그리고 보급 관련 이슈입니다. 현재 미국은 3차 재확산을 그리고 유럽은 2차 재확산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주요국들의 연말 연시를 전후로 봉쇄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기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이기는 하지만 연초에는 이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기에 아프리카와 동남아 그리고 남미 등 그 일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기대가 유가에 좀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의
그 FDA 긴급 사용 승인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규모 상용화 사례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초저온 보관과 운반, 그리고 높은 비용과 더불어서 전 세계 배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 달 말 오펙 정례 회의를 앞두고 오펙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의 주요 고민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가장 골칫거리인 리비아와 이란입니다. 9월까지만 해도 하루 생산량은 리비아의 하루 생산량은 약 8만 bpd에 불과했지만 평화협정 타결 이후에 급격하게 생산을 늘리면서 현재는 130만 배럴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약 140만 배럴, 내년 중으로는 170만 배럴에 도달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정 지역의 정부군과 반군이 아직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남아있지만 그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리비아의 증산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 오펙 정례 회의에서도 그 리비아 관련된 그 면제 관련 여부도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이란 같은 경우도 현재는 미국 제재로 생산과 수출이 약 제재 전 대비로 약 200만 배럴 가량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조건부 핵 합의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란의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대선이 내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란 내 정서상으로 현재 정권보다 강경한 반미, 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측에서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그리고 제재를 한 만큼 공식적인 사과와 선제적으로 수출 규제 해제하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UAE 관련 태도 변화 내용입니다. UAE는 최근 내부적으로 오펙 탈퇴 시나리오에 대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오펙 내에서도 사우디 다음으로 중요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오펙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면서 오펙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이자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최우방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큰 국가가 탈퇴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오펙국들의 도미노 탈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펙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UAE의 전략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실제 탈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UAE의 기존 원유 생산은 BEP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라크와 함께 그러니까 중동 지역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5에서 $7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서 다른 국가보다 많은 쿼터를 떠안았고 여름부터 자국 내 수요 증가를 핑계로 감산 쿼터를 미이행하면서 사우디와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UAE의 변화된 행보들도 눈에 띄는데 원전 1호기 가동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최신 무기 수입, 화성 탐사선 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수교 등으로 모두 최근 수개월 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도부들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펙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오펙국들을 어르고 달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펙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국가 재정의 80%를 원유 수출에서 충당을 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재정 균형 BEP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달러화도 2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 국가들은 금년과 내년의 복지 축소를 예고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발발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현재는 국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구구자산 매각 그리고 외환보유고 소진 등을 통해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수준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오펙국들의 여유 생산 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총 합이 무려 930만 bpd에 달합니다.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백신 개발 기대로 유가가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과 다른 비오펙국들이 생산을 늘리는 이런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증산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입장에서는 감산을 이행한다고 해도 딱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떡이 없고, 그리고 미이행을 한다고 해도 딱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채찍이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감산 합의 관련된 표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멕시코가 최종 타결을 거부를 하면서 감산에서 일부 제외가 되면서 그런 이득을 봤던 사례가 있었던 점도 향후 정례 회의를 앞두고 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최근 백신 개발 기대로 유가가 좀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수요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의 편승에서 좀 상승 이슈에 상당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과도한 기대는 조금 아직까지 금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기까지, 그리고 실제 감염자 수가 줄면서 수요가 개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적게는 6개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수요가 개선되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때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단기 내에 증산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미국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약 920만 bpd가량의 감산 여력이 있는 오펙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생산 증가, 수요 증가분을 빠르게 메꿔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 유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그 $50를 상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시장은 이런 수급 여건이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당장 시장은 그 오펙 정례 회의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감산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연장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으로 3개월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내년 바이든 정권 하에서의 그 에너지 관련 정책들과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목하면서 내년 유가 주요 레인지는 $35에서 $40 사이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선물 2021년 연간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